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한 해 참 어려웠는데요. 또 어려움이 지나가면 또 좋은 시간도 오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가 그런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실장 모시고 올 한 해 경제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실 머니올라 올해 첫 방송이에요. 오늘. 아, 그렇습니까? 첫 네. 방송에 출연하셨습니다. 영광입니다. 올해 뭐 개묘년, 네. 검은 토끼라고 그러던데. 네. 우리 세계 경제, 우리 경제 좀 조망 한번 간단하게 하고 갈까요? 네. 세계 경제가 22년보다 23년이 더 어렵고요. 그리고 한국 경제도 역시 22년보다 23년이 더 어렵겠다. 그러니까 22년 한 해 우리 경제를 짓눌렀었던 그 주요 관통하는 지표들이 있었죠. 물가, 금리, 환율. 예. 이 3대 지표가 23년에 조금 나아지기는 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영향이 경기에 반영되는 구간이 23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22년에 그렇게 어렵다 하겠지만 그 실질적인 지표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 경기 침체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고물가, 고환율, 뭐 고금리 이 얘기는 하지만 이것이 실제 고용에 침체를 줬다든가 경기에 충격을 줬다든가 하는 그런 사인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사인이 23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그 첫 멘트는 좀 견뎌보자, 이겨내보자, 위협감을 갖고 공포심을 갖자라는 뜻이 아니라 23년을 제대로 알고 준비해보자, 준비된 날을 만들어보자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서 조금 강한 어조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경기 상황하고 네. 주식시장의 상황이 뭐 상관관계가 생각보다는 뭐 높지 않다. 뭐 이런 또 분석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면에서 경제 상황보다는 좀 주식시장이 좋은 한 해가 좀 됐으면 네. 하는 그런 바람은 좀 가져봅니다. 네. 명확히 저도 그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주로 이제 실물 경제를 분석하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그것과 주식시장, 그리고 실물 경제와 부동산 시장,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그 두 시장의 관점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는 실물 경제 그 자체인 것이고요. 실물 경제는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은 더 좋습니다. 22년보다 23년이 주식시장이 낫습니다.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추천할 만한 그런 주식시장의 행보는 아니지만 그 관계가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중점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경제 성장률 여러 기관에서 뭐 제각각 수치를 제시를 했어요. 네. 좀 주요 기관 수치 좀 정리 좀 해주시고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그렇습니다.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지난 10월에 출연했을 때도 23년 경제 성장률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때 제가 1.9%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KDI가 1.8%로 제시했고 한국은행이 이어서 1.7%로 또 낮춰 잡은 격이죠. 그리고 12월 들어서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위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기재부에서 1.6%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대 성장률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경제가 이 현대사에서, 현대사라 하면 보통 이제 1960년대 이후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겪었던 경제 위기가 4번이 있습니다. 1980년 5.1 쇼크에 따른 충격이죠. 이때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1.6% 역성장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IMF 외환위기 98년. 이때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5.1% 성장했습니다. 역성장했죠.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 우리 플러스 성장했습니다만 경제 위기급으로 우린 정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팬데믹 경제 위기 2020년. 우리 경제 마이너스 0.7% 역성장했죠. 이 4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23년 이 성장률, 이 1%대 이 성장률의 의미는 4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해놓고 보면 가장 안 좋다. 이것을 보통
경기 침체라고 하죠. 경기 침체의 정의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저의 정의는 잠재 성장률이 있는데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 정도 됩니다. 1.92%가 되는데 그 잠재 성장률을 밑돈다. 그러면 경기 침체에 해당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잠재 성장률을 밑돌면 경기 침체 국면이고 지금 현재 경제에서 1% 성장이 안 된다. 그러면 경제 위기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23년의 경제는 경기 침체 국면이다. 경기 둔화를 넘어서 침체 국면에 진입한다. 그러니까 둔화는 22년의 모습. 워터슬라이드 타고 플러스에서 물에 첨벙하기 직전까지. 이게 둔화고요. 그 물 속에 들어가는 게 마치 침체죠. 그 침체가 23년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가 될지 8%가 될지 뭐 가봐야 알겠지만 네. 어쨌든 성장이 뭐 저조할 거라는 데는 뭐 이견이 없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뭐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주요 부문별로 살펴보면 소비, 투자, 수출 요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부 지출도 분명 있겠지만 정부 지출은 지난 22년보다 긴축적으로 들어가니까. 왜냐하면 22년까지만 해도 추경도 많이 편성했고 재정 편성이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보다 줄죠. 그러니까 그것도 경제 성장에 그렇게 기여하는 바가 아니다. 그 부분은. 예. 그다음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수출인데요. 정부의 전망도 수출이 마이너스입니다. 23년, 22년 수출 규모보다 23년 수출 규모는 더 줄어들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가 생산재, 반도체나 부품 같은 거, 그리고 선박, 자동차나 뭐 가전제품, 스마트폰 이런 내구재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에 더 민감한 품목이라서 예. 우리나라 수출이 더 어렵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이따가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됩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요인이에요. 건설 투자도 마이너스, 설비 투자도 마이너스예요. 굳이 여러분께 편하게 설명드린다면 설비 투자는 기업 입장에서 랩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는 게 투자에 해당됩니다. 새로운 생산을 위해서 만드는 거, 소비하는 거니까. 그 설비 투자뿐만 아니라 건설 투자. 건설 투자는 주로 공장을 더 짓는다거나 플랜트를 더 건설한 이런 것 자체가 마이너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 구조가 이 설비 투자, 건설 투자와 같은 기업들의 투자 이런 것들이 소위 고금리의 역습인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고금리가 찾아오니까 그것에 따라 후행적으로 기업들이 향후 예를 들어서 경영 전략을 세울 때 생산 용량을 줄이자. 신규 투자를 줄이자. 예. 신사업 진출하지 말자. 이런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기업들의 투자도 위축되고 수출도 둔화되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소비가 드라마틱하게 증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경제가 계속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 부문별로 살펴보면 결국은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역습을 받는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비, 투자, 수출이 다 좋지 않을 거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 구조상 사실은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참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주요 이제 수입처, 미국, 유럽 다 전망이 좀 좋지 않고 네, 중국은 뭐 국제 정치 변수까지 이제 얽혀가지고 맞습니다. 돌파가 좀 마땅치 않아 보이고요. 네. 언제까지 도대체 안 좋을까요, 수출이? 수출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수출 주요 대상국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에서 수출이 대략 한 44%를 차지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수출이 그만큼 우리 경제에 중요하고 기업 관점에서는 내수 기업이라고 따로 없습니다. 다 수출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수출이 안 좋으면 우리 경제가 좀 어려울 것이고 그럼 수출이 안 좋을 거라고 기업들이 스스로 전망한다면 생산 설비 용량을 줄일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고용 위축이 들어갑니다. 감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출이라는 것이 왜 특히 어려울까? 이것을 좀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 앞에 말씀하셨던 중국, 미국. 그러니까 중국으로 25%, 그리고 미국으로 15% 갑니다. 유로존이나 뭐 베트남 같은 나라는 뭐 주요 수출 대상국 3위이긴 하지만 또 일본 이런 나라들이 유로존으로 묶으면 또 3위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23년 경제가 특히 어려운 게 이들 국가입니다. 유로존이나 미국과 같은 이런 나라들이 강한 긴축 행보를 보이면서 너무나 높아진 사상 유례 없는 그 갑자기 만난 그 금리 때문에 기업들이 생산 설비를 다 위축시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나 테크 기업들이 더 민감하게 그런 반응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제조업이나 서비스 기업들도 다 같이 생산 설비를 줄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23년 한 2, 3분기쯤에 고용 침체가 나타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외 수출 수요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이나 유로존이나 일본마저도 정말 유례 없는 고금리를 이번에 채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의 금리 인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런 과정에서 우리 경제도 수출이 녹록치 않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산업별로 좀 나눠서 네. 명암, 밝은 면, 뭐 어두운 면 네.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경기가 불황이다. 안 좋다. 나 일자리 잘릴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이 더 들수록 자동차 좀 덜덜거리지만 2, 3년 더 타자. 가전제품, 냉장고 좀 삐걱거리지만 그냥 뭐 TV도 좀 질이 안 좋지만 유행 지났지만 그래도 더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이 내구재 소비입니다. 내구재 소비가 결국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이라는 것이고요. 또 내구재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재도 마찬가지예요. 산업재나 부분품. 우리나라는 사실 이 내구재를 포함해도 전체 수출의 85%가 중간재와 생산재입니다. 자본재라고 하는데. 예. 근데 기업들이 세계 주요국들이 이렇게 생산 설비를 위축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수출도 어려워진 거죠. 왜냐하면 수출 구조가.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은 상대적으로 경기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더 충격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기업들은 실적 발표가 더 어두울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상대적으로 필수재적 소비재의 경우에는 그 경기가 침체된다고 해서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서 가격 자체를 올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소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23년에 여러분이 좀 주목하셔야 될 좀 명과 암 중에 명에 해당되는 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명에 해당되는 산업이 지배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명에 해당되는 산업은 저는 단연컨대 여행 서비스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여행객이 매월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몇 명 정도 나가는지 혹시 아세요? 대략. 잘 모르겠습니다. 네, 대략 한 250만 명 정도가 떠났습니다. 이게 250만 명이 월별로 그렇게 등락이 없이 거의 유지되다시피 나갑니다. 한 달에 250만 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나가네요. 네, 그러다가 코로나19 때 거의 제로화가 됐다가 지금 많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표현을 써볼게요. 고작 8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이 돌아온 게. 예. 반도 안 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적어도 250만 명가량까지 매월 다시 진입해 나갈 것인데 그게 뭐 조심스러운 표현이겠지만 23년 내에는 그게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보통 예고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마스크 벗는다든가 뭐 소위 코로나19의 종식이라든가 이런 걸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런 여행이나 관광산업, 면세점업 이런 업종의 경우에는 예년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매출을 다시 경험하게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경제 구조상 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유가예요. 네. 이제 기름값인데 예. 올해 국제 유가 전망은 어떻게 가고 계세요? 23년 1분기, 2분기, 3분기 상승하는 구간. 상승하지만 22년 2분기 밑에서 도는. 그래서 고점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요. 하향 안정화됐지만 조금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1분기 때 국제 유가가 다시 이렇게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어렵지만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회복이니까 국제 유가가 저점을 찍고 이렇게 회복되는 구간, 상승하는 구간이 찾아오는 그 지배적인 이유는 첫 번째가 중국의 대봉쇄 해제입니다. 예.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한 해제가 일어나면서 중국으로부터 다시 공장이 적극적으로 가동되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집중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원유가 또 급격히 수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원유 수요 자체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서 그래서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요가 급증한다 하더라도 22년 2분기만큼의 그런 공급망 문제 그만큼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국제 유가는 상승하긴 하겠지만 드라마틱한 상승은 아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흡수도 있지만 글로벌 수요의 침체 이것들을 막을 만큼의 중국 수요가 급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이제 유가가 우리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 네. 보면 이제 뭐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 뭐 올리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네. 이런 공감대가 뭐 나름대로 좀 형성돼 가는 것 같고요. 네. 뭐 당연히 가스요금도 아마 같은 길을 걷게 될 것 같고 네. 이런 여러 상황들이 이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올해 물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물가 상승률은 22년이 5.1% 연간으로 예. 기록을 했고요. 23년은 3.5, 3.6% 정도로 안정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 3.6%의 물가 상승률을 좀 쪼개보면 7월 달이 6.3% 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그 물가 상승률이 하향 안정화되고는 있습니다. 종 모양을 그리면서 하향 안정화되거든요. 근데 종 모양을 그리면서 완전히 2%에 부합하게 하향 안정화되는 구간은 23년 끝자락 정도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모든 통계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종 모양에 유사하게 흐름을 보입니다. 종이의 꼬리가 좀 두터운 거군요. 그렇습니다. 꼬리가 두터울 수도 있고 또 좁혀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종 모양을 상당 부분 그리기 때문에 이 종 모양, 정규 분포에 가까운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부동산 시장 얘기하겠지만 부동산 시장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따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예. 근데 물가라는 것도 물가 상승률도 6.3%를 그리고 23년 내내 하향 안정화 되겠지만 23년 상반기가 4.1% 높죠. 그리고 하반기가 대략 3%. 그래서 평균적으로 3.6% 정도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이 물가 상승률의 의미는 여전히 이 중앙은행이 목표하는 목표 안정 물가제에서 이 목표 물가치를 2%를 상회하는 물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아직 안 잡혔다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은 거다. 이건 맞아요. 물가 정점론 이것은 이미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것이지 물가가 잡힌 것은 아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정점 찍고 떨어지고 있으니까 금리를 그렇게 가파르게 인상하지 않아도 되겠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물가 정점론은 곧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에요. 다만 물가가 안정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잡히진 않았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가라는 그 요소를 봤을 때 왜냐하면 22년 내내 금리를 그렇게 가혹하게 인상했던 이유는 물가 잡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23년 내내 이 물가가 안 잡힌 상황 하에서 금리를 인하하기라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아무리 가혹한 경기 침체가 올지라도 경제 위기급이 아니라면 금리 인하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제하는 것이 좋겠고요. 다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그런 시나리오를 좀 그림 그리시는 것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 한 해는 뭐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 입 쳐다보다가 1년이 간 것 같아요. 네. 연준은 뭐 지난번 마지막 FOMC에서 이제 최종 금리가 5% 넘을 거다라고 했는데 정작 시장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네. 5%는 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또 좀 차이가 나는 의견을 네. 냈어요. 네. 실장님은 올해 이제 미국 기준금리 어떻게 될 걸로 좀 예상을 하세요? 예, 저는 조금 더 시장의 기대보다는 파월의 마음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22년 한 해도 제가 22년에 재밌는 주제 칼럼이 한번 회자가 된 적이 있는데 그 제목이 시장의 기대와 파월의 와회입니다. 시장이 22년 내내 계속 기대해요. 물가 잡혔다. 물가 잡혔으니까 금리 인상 없다. 마치 금리 인하할 거다. 금리 인상 다시는 없겠다. 계속 이런 식으로 시장은 기대해요. 그래서 주가가 이미 바닥을 찍은 것이다 라고 기대하다가 CPI가 발표됐는데 아닌가 보다. 기대 이상의 CPI네.
그리고 시장은 계속 파월이 금리 인상 없을 겁니다라는 표현을 기대하고 FOMC 회의를 주목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FOMC 위원들도 더 긴축한다, 더 금리 올린다, 최종 금리 더 올리겠다. 자꾸 시장은 기대하고 오해였구나. 파월이 와해시키는 거죠. 계속 기대를 와해시키는 그게 헛된 기대였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계속 기대 실망, 기대 실망 이게 반복되는 한 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그 페드워치는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는 겁니다. 시장은 어쨌든 물가 상승률이 미국 물가를 기준으로 9.1%를 찍었다가 지금 7% 초반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 그러나 여전히 미국의 목표 물가는 2%고 23년 연내 이 2%에 부합하는 물가 상승률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전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파월은 그리고 FOMC 위원들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단단히 잡고 싶겠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 인상을 포기하면 물가라는 토끼를 영영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이 페드의 실패라는 지적이 들어갈 것이고 테크니컬하게 봐도 이 페드 FOMC 위원들은 그 지적을 받기 싫어할 겁니다. 반드시 우리 물가 잡을 거고 물가 잡기 위해 노력한다. 다만 이 물가가 다 잡히지 않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아닌 경제 위기급이 등장한다. 주로 이제 시스템적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예. 그런 시스템적 리스크가 굉장히 강하게 부상할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급격하게 추진할 수 있을 텐데 지금 23년 경제를 보면 미국 경제가 계속 어두워지는 건 사실이지만 시스템적 리스크라고 보기보다는 좀 강한 경기 침체 요 정도로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경기 침체 정도는 그냥 수용해 가면서 그 경기라는 토끼는 나중에 잡겠다. 일단 물가라는 토끼를 잡겠다 하고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파월의 마음을 읽으셨으면 좋겠다. 시장의 기대치를 나의 기대치로 부합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그렇게 가정하시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 투자의사결정 관점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증권이나 채권이나 지금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다 반영됐다고 보세요? 아니면 아직은 그런 시장의 기대가 반영돼서 조금 더 추락할 그런 여지가 좀 더 있다고 보세요?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 질문에서 저는 두 가지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예. 금리라는 부분은 반영됐다. 사실상 우리가 그나마 가장 쉽게 가늠할 수 있는 변수가 기준금리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5%를 넘을지 5%를 밑돌지 5% 언저리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정도는 시장에 부합하게 가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는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22년 연초에도 전쟁 발생하고 고물가가 나타나고 그러면 금리 인상할 것이고 이게 다 반영되어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서 이 은행으로 이동시켰던 거죠. 돈의 이동이 일어났었던 거죠. 22년 초반부터. 그래서 주가가 계속 조정됐었던 겁니다. 예. 그럼 22년 말 10월을 기점으로 했을 때 이미 금리가 23년 1, 2분기에 고점을 찍을 것이다. 기준금리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금리가 23년 1, 2분기에 고점을 찍을 것이다. 라는 사실은 이미 반영됐던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략 한 3개월에서 6개월 선반영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난 22년 10월이 저점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주가의 저점이 사실 생각해 보시면 물가 정점론이 부상했을 때 6월 그 9.1% 물가가 정점 맞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는 시점. 그리고 10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들어가겠다라고 확신을 하죠.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주가도 저점 맞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죠. 주가 저점론. 그리고 10월이 환율의 정점 맞겠구나. 환율 정점론. 국제유가도 2분기 6월달 국제유가가 고점이었겠구나. 확신하는 거. 국제유가 정점론. 제가 지금 다른 지표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 거시경제의 기조적인 변화 속에서
정점 혹은 고점을 각 지표마다 찍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 유사하다라는 거죠. 이 거시경제가 워낙 톱니바퀴처럼 서로 연결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10월에 주가가 이 금리라는 것을 다 반영해서 저점을 형성했다. 기준금리에 따라서 주가의 저점이냐 고점이냐를 상정하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러면 경기 침체 온다고 했으면서 그러면 주가가 다시 더 꼬꾸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경기 침체는 마치 주식시장의 기울기와 같다. 저점이냐 고점이냐는 기준금리가 결정하는 것이고 그럼 기준금리는 선반영됐는데 경기 침체가 계속 나타날수록 우리 아직 경기 침체 징후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우리나라 22년 기준으로 2.5% 성장했어요. 미국 경제도 굉장히 탄탄하게 고용 충격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근데 고용, 실업률이 발생한다. 실업률이 급증한다. 아니면 뭐 실업자가 늘어난다. 뭐 신규 취업자가 크게 급감한다.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준다. 영업이익이 준다. 매출액이 준다. 이런 것들이 실적 지표인데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이 실적 지표는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게 23년 1분기 끝자락부터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징후들을 만날 때마다 경기 침체구나. 또 내가 기대에 걸고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 기업이 예상만큼의 실적이 아니네 하면서 계속 주가가 이렇게 대세 상승하기가 어려운 국면이다. 그래서 경기는 다소 선행하지만 주가가 경기에 선행하지만 이 경기 실적 발표에 선행하는 것이지 경기 전망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에 선행해서 이제 조정이 들어가고 주가가 뚜렷하게 반등하지 않는 기울기가 좀 주춤하는 그런 흐름으로 전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와 어떤 침체라는 두 요소를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시중금리도 참 지난해 가파르게 올랐어요. 네. 지금 어느 정도고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르겠습니까? 일단 시중금리는 기준금리 더하기 알파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시중은행들이 소위 한국은행에서 돈 빌릴 때 이용하는 그 금리가 기준금리라고 한다면 그 기준금리의 수익성을 덧붙이는 게 시중금리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그 시중금리는 어쨌든 22년 끝자락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23년에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되는 과정에서 시중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고요. 근데 시중은행들이 미리부터 그런 기준금리 상승을 예견하고 반영해서 시중금리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누구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는 이 선행지표격이 이제 코픽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은행연합회에서 8개, 8대 국내 은행들이 자본 조달을 하는데 들어가는 그 비용, 자본 조달 비용 그 정도를 반영해서 나타내주는 그런 지표인데 이 지표가 어쨌든 마지막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이 선행지표가 마지막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그 다음 달 금리도 올라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시중금리가 23년 1월 달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중금리는 어쨌든 여러분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준금리에 그냥 연동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중금리가 기준금리에 선행할 때도 있고 후행할 때도 있어요. 동행할 때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가정하기를 기준금리에 연동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겠고 22년 끝자락 12월 달에 경험했던 그 시중금리보다 떨어져도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근데 23년 중반쯤부터는 소위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되지 않는 기조. 앞으로는 계속 동결할 거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둬도 됩니다. 라는 그런 사인이 있기 전까지는 시중금리는 높은 금리를 계속 형성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3년 상반기가 5%대 물가 그리고 하반기가 4%대 상승률 그 정도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가는 그 물가라는 토끼를 영영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어렵다. 그런데 만약에
시스템적 리스크가 급격히 부상해요.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이건 정말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할 만한 그 근거가 마련돼요. 그러면 물가보다 그게 더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